반갑습니다. 네, 제 고기 임원 합동 유세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지한 2시가 되어 갔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제 왼쪽에 있는 분들부터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미래 사무처장 후보님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미래입니다. 이렇게는 최현택 위원장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왼쪽에는 이윤복 수석 부위원장님 후보 오셨습니다. 이윤복입니다. 네, 그럼 바로 합동유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 시작하고 바로 유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동지들 일어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이 37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현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산하에 간 열사들이 있고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일동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세는 공공연구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준비했고요. 이렇게 사전에 질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질의를 저희가 후보자님들 전달했고 후보자님들이 받은 질의 우선으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먼저 위원장 후보, 수석 부위원장 후보, 사무처장 후보 각각 짧게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후보님이 최현택 후보께서 공약 발표 겸 유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후보자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2분, 3분 정도 해주면 되는데요. 특별한 제약은 없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분 먼저 하시고 저 하고. 네, 먼저 하시고. 공약을 대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이어서.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사무처장 후보 윤미래입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공공연구노조라는 우산이 있었기에 치열하게 고민했고 조합원으로서 지부장으로서 또 성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아직도 노조 활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낮은 자세로 포용력을 가지고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와 현장의 유기적 조직 활동을 통해 차별 없고 평등한 연구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나온 이윤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지에도 있지만 올 7월이면 저는 정년이 됩니다. 그런 만큼 다른 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는 저 역시 제 스스로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연구노조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지도 아직 저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1994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산별노조 초창기서부터 있었던 또 활동해왔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서 느꼈었던 우리 노조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 나아가야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험을 되살려서 부족하지만 수석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최현택입니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국가수직학연구소 지부장을 여러 차례 하다가 본부의 정책위원장 활동도 하고 8대 때는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약에 나와 있지만 세대 교체 발판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지난 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어쨌든 그동안 오래 몸담았던 노동조합에서 공식 직책을 맡는 건 아마 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성우 위원장님으로 개변되는 87년 우리 선배님 세대들이 이제 다수 이제 퇴임을 하시거나 지금 퇴임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생물학적인 나이는 뭐 작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농조합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중 내지는 뭐 신세대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신세대라고는 보지 않고 어쨌든 세대 교체의 어떤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순조롭게 우리 노동조합이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들을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 잘 적응해서 산별노조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판들과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 9대 집행부에서는 꼭 하도록 하겠다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많은 지지와 또 조합원 여러분들의 고운 쓴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수용을 해서 최대한 같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어떤 수기를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현태 후보님이 공약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로 저희 잡았는데요.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짧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뭐 질문지가 사전에 있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했었고요. 간단히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 유세를 하게 되어서 좀 대단히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질문지를 준비하다 보면서 질문지에 나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준비하다 보면서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약간 익명성을 통해서 이 질문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이게 대면에서 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성들이 어쨌든 간에 잘 좀 활용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공약, 슬로건과 공약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질문들을 좀 답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약을 설명을 하는데 포스트와 선관위 제출한 공약 자체를 뭐 설명하기보다는요. 그거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런 9대 집행부의 어떤 핵심 슬로건과 공약이 제시되는 그 배경이라든가 고민, 어떤 현재 조직 상황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공약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공공연구기관들로 뭉쳐진 소산별 노조입니다. 소산별이라는 그런 노조의 정체성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조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전환의 시기임을 고려할 때 연구 현장과 조합원이 처한 현실과 요구를 잘 살펴서 향후 5년, 10년 우리 노조가 갈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준비했던 고민들이 슬로건으로 저희가 만들어 본 거는 조합원이 중심인 노조, 그다음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한 노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조, 산별노조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평범하고 좀 식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좀 녹여봤습니다. 먼저 이제 조합원이 중심인 노조와 관련해서는 연구 현장과 조합원들이 처한 현실을 잘 살피고 고민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요. 산별노조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적인 노력들은 물론 기본적인 노력들로서 조직 관리, 교육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우리 노조 장관 노조 역사만큼이나 우리 노동조합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또 우리는 하나라는 기치를 위협하는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는 노력 또한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노조가 전국 조직의 어떤 이점을 살려서 약자와 지역사업에도 적극 결합하도록 지원하고 연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고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 언제나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다른 것보다도 지부 역량 강화의 문제라든가 교육제도 구축의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정책노조로서의 준비, 그런 의미에서 정책연구소에 대한 꿈들을 실질적으로 좀 발판을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섭력을 강화하는데, 특히 아시겠지만 지자체 출연기관들이 많이 가입하면서 지자체의 정부와의 어떤 교섭력에 대한 것들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 만연하고 식상한 데 지금 머물고 있는데, 즐거운 노조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로 통합된 노동조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게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현재 협의체 수준이나 그 이전 단계로 머물고 있는 전문위원, 지자체 연구원들 적극적으로 좀 조직하고 지역본부 활성화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대에서 좀 역점으로 좀 두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연구기관 노조들 이탈해 나갔거나 이런 분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발판과 기틀을 만들고, 그건 뭐 물론 내용적인 측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공공연구기관의 조직 발전 전망을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적인 준비와 더불어서 실제 이 다른 노조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제 공약했던 내용 중에 이제 그 직장 내 차별 해소, 민주적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노동조합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노조 역사만큼이나 이런 차별과 그 편견이 드러나고 있고, 이걸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조직 내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조직 내의 어떤 그 대화와 그 민주주의 어떤 수기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 문제들을 좀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에 다양한 그 운영의 민주화, 특히 기관장이나 이사장 선수 같은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최근에 노동이사제와 같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세대교체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고요. 약자를 위해 투쟁하고 지역사회에 함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늘 슬로건이나 공약으로 해왔지만 사실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부대 집행부에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그 대통령 선거라든가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나 그다음에 이후에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도,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이제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들, 시민단체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 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 그 공약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약 설명에 대한 것들은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두 분 조금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의견 주시고요. 예,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공약 발표가 끝났고요. 혹시 이거 들으시다가 지금 저희가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 줌 화면이어서 유튜브 화면 조금 모니터하기 힘들겠지만, 줌 화면에서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좀 질문하고 있다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요, 제가 보고 바로 좀 이렇게 여유로운 순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사전 접수된 질의부터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좀 비슷한 질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질의는 좀 묶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복 후보자님과 최영택 후보자님한테 온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그 공공연구노조가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최대대 노조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동조합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공연구노조가 어떻게 그렇게 바깥에 있는 다른 그 공공기관 노조들, 특히 공공연구기관 노조들과 과기계 노조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이윤복 후보자님한테 있으셨고요. 워낙 노조 활동 오래 하셨고 위원장까지 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최현택 후보자님한테는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런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연구노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복 후보자님께서 먼저.
그 질의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그 답변하는 사람하고 완벽하게 공유가 좀 돼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취지가 지금 어떤 취지로 질의를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답변이 그 질의하신 분한테 완벽하게 그리고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수석부원장으로 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뭐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상대방한테 이해를 구하고 같이 하자고 해도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자기들이 같이 하기 위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다라든가 하면은 같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조 내에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장애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당분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결정이나 논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상대방들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사업들, 정부의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깨기 위한 어떤 다양한 연대 사업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같이 할 수 있는 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만약에 제가 답변 드린 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추가로 현장에서 하실 수 있다라면 해주시면 다시 취지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최현택 후보님께서 아까 공약에도 나왔던 것들을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과기계 쪽 이외에 이제 다른 본부 소속이나 이렇게 조합원들께서 조금 이야기가 이제 좀 막연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겸해서 아까 질의 주신 내용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윤복 동지하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제안 드렸던 배경도 사실은 저나 윤미래 동지가 상대적으로 이제 동조합 경력이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기계에 이제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존재해 왔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노동조합이 이제 노조 밖에 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 노조, 공급인 공공운수노조 소속이죠. 그다음에 원자력을 비롯한 이 과기연전 노조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탈퇴를 선언하고 현재 저희하고 이제 소송 중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광주과기원 지부들 이런 데가 있고 또 미래 잠재적으로 저희와 이제 바깥에 있지만 가입을 예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과 같이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저나 윤미래 동지 어떤 경력이나 경험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선배이시고 오랜 경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윤복 동지께 이제 이 역할들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나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고 어렵게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앞으로 이 대화와 같이 연대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좀 더 관계를 좀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딱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건 아까 이윤복 동지 말씀하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사실 저희가 7대 8대는 다른 좀 어려운 사용들로 인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하기 힘든 좀 물리적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이 구대에서는 좀 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런 노조들과 이제 지금 당장에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같이 해서 명실공히 이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는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 노조 과기계 본부로 다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완성시켜 보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은 아까 말했듯이
좀 순서보다는 이렇게 아까 지금 들어온 게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발전 방안이니까 그걸 좀 추가로도 들어온 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 우리 노동조합 공공연구노조는 소산별 노조로서 어쨌든 많은 연구기관을 이제 조직 대상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현장에서 그 조합원분들이나 지부장분들이 공공운수노조라는 또 다른 산별노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활동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좀 그 공공운수노조와도 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난 집행부에서도 이제 조직 강화 발전 방안 이런 것들 논의해보자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새 후보자들 중에서 좀 편하시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조와 특히 공공연구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공공운수노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산별노조로서 어떻게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예.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도 한번 질문지 받고 찾아보니까 그 25차 대의원대인가 정기대회 때 이제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제 승인을 하셨고요. 그 153차 중앙위원회에서 2차에서 유예돼 가지고 153차에서 전자투표를 했는데 사실상 내용은 152차에서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조직 발전에 관한 이제 TF를 운영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 노동조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이제 진행하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공운수 나가서는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공공운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 갈등 충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쨌든 좀 접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사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런 사항들이 초래되는 그 원인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부 입장에서 보면 민주노총까지 지금 3단계 됐습니다. 저희 연구노조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수가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명비가 지금 다른 공공운수노조 소속 일반 지부들보다 그런 층이 하나가 더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 조합 그 가맹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곱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그리고 우리 본부 입장에서도 또 이제 그 실제 사업비의 운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민주노총하고 공공운수노조에서 이제 최근에 조합비 납부 문제를 이유로 해서 선거권에 대한 이 제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안건들이 지금 상정되고 있었고 지난달에 있었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그 안건이 올라갔다가 어쨌든 간에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은 85% 지금 이렇게 8,500명 죄송합니다. 85%가 8,500명이 지금 납부되는 걸로 있어가지고 미납조합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3층 구조하에서 조합비를 너무 과도하게 부담하는 이런 거에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미납 조직은 낙인 찍히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조합비 현실화 문제는 사실 공공운수노조와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임에도 어쨌든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처리가 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구노조는 사실은 같은 산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운수라는 대산별 밑에 저희가 이제 연구노조라는 소산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연구노조에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부나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공공운수노조에 곱절이되는 그런 조합비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전혀 없고 앞으로 그렇게 그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희생자가 발생해도 우리가 다 감당을 하고 대국회, 대부처, 그다음에 모든 투쟁을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공공운수노조가 저희한테 기여하는 바가 없이 이제 조합비는 조합비대로 어떤 부담이 오고 또 선거권에 대한 그런 제약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불만들이 상당히 우리 노조 내부에서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공공운수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이제 협의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 내부적으로 공공연구노조는 어쨌든 공공연구기관으로서도 소산별노조라는 자기 이 정체성과 기능과 역할을 좀 확립해 가야 되는 자기 그 어떤 뭐 책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뭐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상급단체 연관성에서 중요한 좀 내용적 연관성을 좀 가질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 노동조합에서 나온 그 안도 그렇고 뭐 예상할 수 있는 향후에 그 저희 노동조합의 어떤 그 발전의 어떤 경로 2007년도에 대산별 전환이 이제 무산됨으로써 그 이후에 다시 향후 조직 전망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는 결국 우리 노동조합이 현재 어떤 정도 수준의 어떤 노동조합 운영의 질적인 수준인가와 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점에서 바로 공공연구기관의 어떤 산별로서의 제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가 그 공공운수의 어떤 산별로 전환 가든지 아니면 뭐 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노총 내에 뭐 소연맹으로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둘 다 쉽진 않지만 기본적인 물적인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큰 가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기 전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어쨌든 공공연구기관 노조로서 어떤 산별 노조로서 어떤 기틀을 최대한 잘 다져가고 강화하도록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과도기적인 어떤 노력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예, 추가로 더 후보자, 다른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구 유럽의 산별노조 형태를 보면 수산별이 없죠. 이제 대산별입니다. 그 공공운수노조가 그 대산별을 추구하고 있고, 그 제가 위원장 시절에 우리 노조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후에 나타나는 공공운수노조라는 대산별이 운영하는 형식을 보면 아직 그 연맹의 운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우리 공공연구노조도 조직이 커지면서 약간의 연맹 운영 방식 이걸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산별이 우리나라 현실 조합원들이 느끼는 부분에 맞아 떨어지느냐라는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성별로 모인 수산별이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산별 형태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좀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같이 곁들여서 우리 노조의 산별 형태 공공운수노조의 관계,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래 사무처장님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답변이 너무 길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 듣는 거 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공공연구노조 조직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구노조가 다른 노조와 좀 차별점이 있는 거는 이제 특성본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특성본부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직 사업이라든가 정책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질의는 이제 들어온 질의 중에서는 본부 내 특성별 본부를 좀 더 명확한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처 직할 기타 지부들은 성격이 상이함에도 뚜렷한 특성 없이 그룹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나 투쟁이 필요하거나 고유의 정책 대안이 마련에는 다소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이게 특성본부를 앞으로 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의 특성본부를 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질문하고 좀 와닿아 있어갖고 그런 질문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들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들어오신 분이 최현택 후보자한테 들어왔으니까 최현택 후보자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후보자님들도 보충으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성본부에 대한 이게 조금 구체화서 이제 이 체제가 구체화되고 이제 좀 추진되었던 건 이제 8대 집행부부터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노조가 이제 한 140여 개 지부를 이제 본부 사무처 한 10여 명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 사실은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성본부별로 이렇게 그룹핑 가능한 데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에 이제 그 그룹핑 되지 않는 그런 지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본부 체계를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특성본부와 지역본부 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기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되어 왔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특성본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과기본부가 지금 사실은 가장 그 규모가 큽니다. 한 30여 개 정도가 이제 돼 있고 소속 조합원만 한 5, 6천이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과기본부 내에서도 지금 과기본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계속 이제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도 보면 연구의 산하 출연연이 있고 또 부처 직할 출연연과 부처 직할 기관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구분해서 그룹별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특성본부의 과기본부 회의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개골로 한다든가 뭐 이런 고민들도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성본부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규모가 크고 이런 이 세분화되어 있는 과기본부의 경우에 이 본부 체계를 좀 더 고민하는 데이 좀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고민들이 현재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특성본부별로 이제 편제되어 있지 않지만은 협의체 정도 내지는 뭐 이렇게 모임 형태로 이제 가능한 데가 지금 지자체 출자 출연 연구 기관들, 뭐 출연 기관들, 그다음에 전문 생산연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특허 쪽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양 관련 기관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모임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 해서 그룹핑을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 여기 속하지 않은 개별 이제 그 지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본부 체제를 통해서 일단 당장 뭐 급한 그 투쟁이라든가 물리적 연대 뭐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해소하고 본부나 본부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이 관계를 유지해가는 뭐 이런 관리 방식을 좀 생각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특성본부가 현재 우리 규약이나 규정상에 이제 임의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아까도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소산별 노조로서의 자기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특성본부 체계가 더 강화되고 세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물적인 토대가 성숙 좀 되는 과정이 반드시 따를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계속 임의조직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 생각됩니다. 일정 정도 시스템이 진행되기 전에 어쨌든 그걸 규정과 규약에서 특성본부에 대한 것들 좀 제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판단들은 조금 현실적인 좀 상황도 좀 봐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조직적으로 이제 형성돼가는 측면과 더불어서 특성본부에 대한 권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더 부여하고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조금 이 특성본부 상황들을 좀 실제적으로 좀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예산 부분의 경우에는 8대 집행부에서 지역본부와 이제 특성본부를 균등 예산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500, 600씩 해서 이렇게 좀 배분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전반적으로 더 이제 예산 지원을 좀 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조직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좀 지원이나 관리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네, 그러면 혹시 더 뭐 수석 부위원장님 후보나 사무처장 후보님께서 추가로 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특성본부 운영이나 뭐 개편 방안 이렇게 두 분 다 특성본부 운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어서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노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특성본부는 임의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임의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다수의 중요한 부분들은 그 특성부문 내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본부가 작년에 공동교섭을 타결을 했습니다. 우리 규약에 보면 교섭을 타결할 때, 교섭 안을 만들 때는 대위원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 특성부문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법적으로 어떤 우리 그 규약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졌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성본부에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준다라면 주었을 때 우리가 산별노조로서의 본부가 갖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 역할 분담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 공공연구 노동조합이라는 부분을 특성본부별로 다시 그 쪼개서 그야말로 특성별로 이 수산별로 분류해서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을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전국 과학기술노동조합 시절에 보면 어느 한 지부가 그 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지부가 덩달아서 파업은 못 하더라도 그 같이 하는 흉내 정도는 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과학기술이라는 특성별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고 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지부별로 대응한 것이 아니고 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중심에서 그 공동으로 대응해서 물리쳤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경인사본부나 과기본부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다른 본부들은 그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노조의 이 조직 발전 전망하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한 부분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려서 그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상. 윤미래 사무처 후보님. 네, 이 부분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의 관계성과의 이 설정 문제, 관계의 설정 문제와 함께 같이 조직발전 TF를 통해서 향후 중앙위원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이어가면서 지금 위원장님 후보와 이제 수석 후보의 말씀들도 같이 그 장에서 논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답변을 잘 들었고요. 계속돼서 우리 조직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윤미래 후보자님한테 좀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윤미래 후보자님이 다른 그 후보자님보다 젊어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 민주노총에서 주최한 게임대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네, 세 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관해서 저도 이제 듣는데 굉장히 이게 세대별로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조합원들 경우에는 굉장히 참신했다, 좋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반면에 좀 나이 많은 세대 조합원들은 노조에서 왜 게임을 하느냐, 뭐 이렇게 굳이 외국 게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반응으로 좀 극과 극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노동조합이라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있고 특히나 요즘 많이 신조어인데 MZ 세대와 뭐 그전 세대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윤미래 후보자님한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 기관은 우리 노동조합은 계속 젊은 조합원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운영할 수 있는 데인데요. 이렇게 젊은 직원들을 노조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노조 내에 아까 말했듯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라고 이제 표현할게요. 그 세대들이 이제 좀 조직 운영 방식이라든가 문화 이런 데 좀 갈등이 나오는 기관도 있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좀 질의를 윤미래 후보자 드리고요. 혹시나 뭐 최현택 후보자님과 이윤복 후보자님도 노조 경험 많으시니까요. 또 하실 말 있으면은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노조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가 어찌됐건 좀 빨라졌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각 기관 구성원들 간의 이 갈등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갈등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갈등을 이제 딛고 하나의 목소리로 합치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대화와 소통의 문제로 이제 회귀된다고 사실은 현장에서 체득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노조 활동 자체에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 조합원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 체육 활동,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게임의 문제도 사실은 그런 것일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쉽고 가볍고 그래서 벽이 좀 낮아져야 이 관계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향후에 이제 노조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 이 청년층 구성원이 이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선 뭐 첫 번째는 이제 그냥 그 말 하나 많아이긴 합니다만, 지난 우리 노조가 만들어낸 이 많은 권익들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활동 속에서 쟁취해낸 것임을 결국은 교육과 홍보 자료를 공유하고 그것을 이제 읽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중요한 것은 복지, 문화, 이런 놀이에 대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혜택과 이 즐거움을 함께하는 장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노조 내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낼 것이고요. 그 부분을 다른 질문을 통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님 또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없으시면 좀 그거에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질문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좀 그거에 대한 좀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최근 이제 본부에서 저희 노조가 이제 지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비를 좀 지원하면서 조합원들 문화 생활을 좀 독려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 시도라고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분은 그러면 이렇게 그 10번의 집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의 음악 예술 공연을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 노동조합의 역할과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후보조에서 이런 그 문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더 추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참 되게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지적하신 그 질문과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쉽고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이 통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갈등 해소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이 개별 조합원에 대한 이 문화 체육 활동 지원이 사실은 이 8대 집행부 때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거보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합원이 뭉치면 뭉칠수록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도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합원이 함께하면 할수록 커지는 지원, 이런 슬로건으로 조직 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예산 제약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런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예산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중앙위 동지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예, 답변 굉장히 잘해주셔서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노동조합 내 좀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보면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복수노조 사업장이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복수노조 보면 이제 우리가 교섭대표 노조일 수 있고 소수노조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교섭대표 노조일 때도 소수노조에 대한 것은 힘들 수 있겠지만 정말 소수노조로 가면 노동조합 활동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현재 노동법상에서는 굉장히 권한과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9대 집행부로서는 이러한 소수노조가 굉장히 이제 조직 운영에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부들을 좀 지원하고 아니면 좀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현장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다 이런 좀 할진 아이디어 이런 게 있는 건지에서 어쨌든 뭐 최현택 후보님을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다른 후보님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노동조합 지금 뭐 복순 노조 문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 하여튼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개 정도, 제가 정확한 개수는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이제 비교섭 그 노조가 겪는 뭐 서러움과 어려움 이런 건 뭐 상당합니다. 지금 최근에 뭐 대전 과기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저희 지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개별 지부에만 좀 전가해서는 결코 뭐 안 되는 문제, 당연히 안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희망적인 사례 중에 하나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 지부가 원래 이제 노동조합이 창립이 되고 당연히 이제 교섭 대표 노조였다가 복수노조가 되면서 이제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좀 빼앗긴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그걸 회복했는데요. 그 과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복수노조 사례가 지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교육과정 평가원의 경우에는 지부의 좀 열의들이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좀 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합원 뭐 영입 확보 이런 것들 좀 이루어지면서 다수 노조가 지금 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지부의 어떤 노력만이라기보다는 지부가 그런 노력을 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반 자문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뭐 등등 해서 뭐 때로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그런까지 해서 이 본부와 특히 이제 이 산별노조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아마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실태 파악이라든가 그에 따른 각 지부별로 현재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고 공감되는 말씀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제 복수노조가 되려면 우리가 뭐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 인원 수가 조합원 수가 이게 일단 상대방 뭐 혹은 2개 이상의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비해서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조합원을 많이 영입해오는 수의 싸움만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뭐 경험적으로 확인되고요. 근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연구원 내에서 우리가 민주노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플랜 같은 게 분명히 좀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 현재 복수노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데를 보면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주체 의지가 사실은 의지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여건들이 그렇게 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문제 해결은 본부에서 이걸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대응팀을 만든다는 그런 하나의 저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대응팀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일단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부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과 방향, 계획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게 이런 지부 사실은 한 사람의 조직 담당자가 뭐 몇 개를 맡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벌써 10여 개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사무처에 대한 저희 편제 개편과 조직위원회 활동 계획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응팀에 대한 이 준비 이런 것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 정도. 네, 혹시 추가로 더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뭐 복수노조가 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게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제1노조가 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럼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소수노조로
우리 노조 지부로 이렇게 그 존재가 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어쨌거나 그 해당 그 우리 지부들에 대해서 이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하나하나 놓고 그 위수사가 됐던 뭐 머리를 맞대고 그 지부별 그 현황을 파악해서 이 체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아직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중집이 구성하고 그 틀 내에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제1노조가 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안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답변 들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노동조합 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노조가 기관장 선임될 때 논평도 내고 이렇게 구성원들 의견을 모아서 제출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는 질문은 과기부 연구회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장 선임 연임 등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 과기부가 됐던 뭐 연구회가 됐던 뭐 노조가 됐던 뭐 이사회가 됐던 의견을 좀 관철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좀 방안들이나 뭐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택 후보자님 일단 답변 주시고 좀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뭐 그 연구회 뭐 기관장 뭐 선임 연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을 좀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려고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6월부로 해서 과기출연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기관장 선임의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가 우수 이상으로 맞으면 연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그런 법적인 완화 과정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제도적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기관장에 대한 연임의 경우에 그냥 구성원들과 노동조합의 입장들을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 절차와 이런 견제 장치들을 마련해라 이런 요구들을 좀 해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생명화학연구원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대응이 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올해 지금 원자력과 전자통신연구원이 이제 그런 재임 과정에 지금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들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원자력의 경우에는 원장의 어떤 그 지지도가 상당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재임 혹은 뭐 연임 절차로 간다면 이런 사람들도 재임을 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연구회 과기부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조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거나 혹은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 분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연임을 좀 연임의 중요한 내용적인 것들을 좀 거의 사실상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협의 틀을 만들자라고 지금 이야기 중인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어쨌든 반드시 좀 관철될 필요가 있고 지금 해당 지부하고 과기본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사장이나 뭐 과기부의 뭐 최소한 국장 이상 좀 책임 있는 관료들 면담이라든가 혹은 상황이 더 엉뚱하게 전개될 경우에 뭐 물리적인 투쟁도 좀 불사해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철시키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후의 과정에서 좀 중요한 좀 고비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연임 관련해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이번 대선 정책 공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구성원들의 어떤 직접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들을 3배수 뽑고 그것을 이사회가 이제 추려서 이제 임명한다든가 그게 이제 과도적인 과정에 있어서 이사 구성을 노동조합이나 구성원들의 연구 현장에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이런 방안들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노동이사제가 이제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경우에는
그 출연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간 이사를 비율을 저희가 이용해서 활용하는 과도기적 과정을 활용한다든가 뭐 전국적으로는 출연법을 개정해서 노동이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임 혹은 뭐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의사가 좀 반영되거나 혹은 그 기관장 후보들 혹은 이사장 후보들의 어떤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없으시면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8대 집행부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업은 누가 뭐래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의 5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는 그 사업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위치에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사업을 또 추가로 진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 결국 무기계약직을 전환했지만 무기계약직 분들의 낮은 처우 때문에 기관 내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좀 불만이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자회사로 가가지고 앞으로 공동자회사 조합원들 어떻게 노조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계에 대한 또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그 현 집행부로서 현 집행부 임원 후보로서 과거 7대 8대 집행부의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통틀어서 어쨌든 그 비정규직 정규직 사업을 기존 집행부로 현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주시면서 그 현재 나타나고 정규직화 이후의 문제들, 무기계약제 낮은 처우들이나 이런 자회사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총체적으로 좀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면 제가 일단 먼저 최현택 군 아니면 먼저 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인 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답변을 조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역할을 네네. 일단 7대 8대 집행부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실 뭐 주요 사업 사실 뭐 전환 투쟁이라고 저는 뭐 보는데 저희가 이제 직고용본부 이제 2번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원칙이나 뭐 기본 방향 이런 게 대해서 뭐 동의를 하고 이 구대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들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나갈 것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7대 8대 거치면서 이런 비정규직 투쟁 전환 투쟁들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좀 저희가 좀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그 추가 인건비 지원 없는 예산 지원 없는 고용 안정만 추구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우리 그 수련연을 한정지어서 말한다면 연구 현장 내에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그 내부 반발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저는 그러니까 평가는 뭐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진지하게 이걸 인지를 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만 5년에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4년 반 이렇게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그 부분도 좀 존재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비정규직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그 간접고용 노동자들인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전환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가,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망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직접, 그 다음에 간접해서 이제 그 파견 용역이 이렇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끝나고 이제 그 간접 용역의 이제 일부만 지금, 시설 일부만 지금 남아있는, 완화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만간 어떻든 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시작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좀 판단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정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뭐 그 저나 우리 그 후보들의 입장들을 뭐 들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쟁본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투쟁본부와 당사자들의 어떤 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따라 저희가 할 것이고요. 어쨌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전환된 분들,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기간제든 아니면 파견이든 이 자회사 전환 부분들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용 안정의 문제라든가 처우 개선의 문제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그 주요한 비정규직 사업의 내용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이제 자회사로 간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단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저 편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좀 조만간에 닥쳐질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현재는 고민들을 좀 해서 지원하고 순조롭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왔던 두 번째 문제, 우리 내부의 반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이 고민들을 우리 조직의 어떤 순기능, 선순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어떤 조직의 단합과 일체감을 높이는 걸로 좀 귀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당장 이걸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푼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어떤 민주주의 어떤 논의의 수기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전개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고 한 노력들을 좀 해서 어쨌든 우리 노동조합이 더욱더 이 조합원 내의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잘 풀어가는, 그러면서 에너지가 모아져 가는 조직의 일체감이 만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 일단 뭐 전체적인 답변을 일단 드리고 추가로 또 답변해 주시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답변이 안 이루어져서 그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산 지원 없는 이 허울뿐인 정책 속에서 이 정규직 전환이 최소화되었거나 이 전환된 인력조차도 다수가 이제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 현장에 무기계약직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우리 이 온전한 목표는 결국은 정규직으로의 이제 온전한 전환입니다. 그 기재부와 이제 국회 뭐 이런 데를 통한 이제 압박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큰 과제고, 결국은 이 목표에 대해서는 타협의 영역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규직으로의 이제 온전한 전환에는 사실 치열한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제 사업장 내부에서는 정규직과 이제 호칭이나 뭐 승진, 뭐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기관의 예산이나 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 기관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부분을 위원장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그리고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분 확보를 위해서 연구회나 뭐 정부부처, 국회, 기재부 등의 다양한 통로로 전략을 가지고 요거를 뭐 꾸준히 해나갈 것이고요. 또한 이 노조 내부에서는 이 조합원들의 공감대 좀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 위원장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기성을 만들기 위한 홍보 교육 활동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해결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은 첫 번째 목표는 파이를 이제 나눠 먹는 구조에서 파이 자체를 이제 키우는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는데 좀 힘을 더 실는 그런 집행부의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또 이용보 후보자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관리단 안으로 전환된 조직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 투쟁하고 있는 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을 만나는 바람에 많은 부분들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 속속 관리단으로 전환하는 우리 이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싸움은 조속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8대 그 집행부 그 임기가 끝났고 부대 집행부 임기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집행부까지 해왔었던 투쟁 방식이나 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9대 집행부 때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필요한 투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판단이 좀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이 관리단으로 장기간 투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환할 수밖에 없는 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소속 조합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장기간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그 심한 그 좌절감, 실망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자칫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단으로 기왕에 가더라도 수세적이 아닌 공세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고민을 해서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투쟁의 결과물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현장의 지부장을 하면서 이 무기계약직 문제를 가지고 교섭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불만이 이 부분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정규직 조합원도 생겨나고 있고요. 블라인드에 이제 글을 올려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조합은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야 되는 게 숙명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게 없어요. 간단해요. 무기계약직은 신분 안정만 요구했지 정규직을 목표로 걸고 들어오질 않았다. 그리고 이 절차를 정규직은 엄청난 이 경쟁률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너무 쉽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는 일 자체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랑 똑같아요. 뭐 100%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지부에서 느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노동조합이 그동안 할 수 있는 제 역할들을 다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정부하고의 투쟁할 부분, 우리 내부에서 제거해야 될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히 해서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도록 투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10분 되었는데 질문 한 4개 정도 남아있어서 쉬지 않고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질문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질문 같은데요. 자유 게시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155차 중앙위원회에서 자유 게시판이 폐쇄가를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평조합원이 공공연구노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좀 질의를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이제 국위 집행부에 대한 좀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자유 게시판 운영에 관해서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유 게시판 운영에 대한 구대 임원 후보자들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그거는 좀 어떤 분이 답변 드리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희 노동조합 자유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여튼 자유 게시판 노동조합의
만들어져 있었던 자유 게시판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뭐 상급단체, 뭐 총연맹까지 이렇게 고민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저희 노동조합의 자유 게시판의 경우에는 뭐 반드시 이제 그런 다른 사례와 뭐 딱 그 결이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이 원래 이제 그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일종의 그 소통과 담론 형성의 어떤 장으로서의 그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어떤 활동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역기능들이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 어쨌든 정비와 정돈의 필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까지는 자유 게시판을 일단 잠정 좀 중단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폐쇄가 된 상태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 자유 게시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현재 뭐 고민이 조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질문지 주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언제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시간과 경로까지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8대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제 마무리되지 이제 못한 사안이라 9대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그 게시판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들을 먼저 좀 기본적으로 좀 정리하고 중집 중앙위를 통해서 이것들 이제 논의를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뭐 필요하다면 이 조합원들의 현장의 어떤 그 목소리들도 좀 청취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자유 게시판의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의견들을 좀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그런 원론적인 방향에서 그 정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없으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질의는 이제 노동조합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 좀 미래에 관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엔데믹이라고 해서 끝나가는 상황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등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노동조합의 많은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유세만 보더라도 원래는 좀 큰 강당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우리 노동조합 많은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많이 못 모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이제 조합원들 구심점이 많이 흐트러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와서 아마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대 집행부 임기 때 올 것 같은데, 그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각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이 구심점을 찾고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고 예, 말문을 뭐 제가 알겠습니다. 예, 늦게 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뭐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접하면서 저희가 참 당혹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이 상황도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회의 중간에 이 중앙위원회를 하다가 이 수정안건 발의가 지금 잘 안 되는 뭐 그런 또 어려운 상황도 맛보았고,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대면 활동인데, 대면 활동이 사실상 뭐 제약당하고 예산이 뭐 남아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이렇게 결과물들이 많이 뭐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방향이나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잠깐 서두 말씀 오늘 요새 처음에 이제 잠깐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 사실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게 사실 익명성 같은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어떤 익명성이라든가 좀 적나라한 어떤 그런 이 의견 개진들, 그 다음에 이 어떤 업무의 편리성 같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가볍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드러낼 수 없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적인 측면들, 그래서 음과 양이 좀 존재하고, 사실은 그런 좀 제약적인 요소를 좀 극복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 최대한 좀 활용을 하는 쪽은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뭐 전형들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한데요.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당장 부딪혀 보지 않고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뭐 또 몇 년 더 이렇게 하는 건 참 너무나 이게 좀 정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좀 교훈 같은 걸로 좀 배운 게 있다면 좀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 대면 활동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 좀 세련화한 측면들에 좀 소중함 이런 것도 좀 깨달았고요. 여전히 이제 노동조합 활동은 활동의 그 좀 직접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비대면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좀 이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근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큰 문제의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어떤 이 젊은 동기들이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 좀 무난하게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노동조합 이런 그 형태의 활동이 이런 좀 구시대 방식 아닌가 뭐 그렇다고 뭐 새로운 거에 대한 제한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들이 좀 개방적 사고들이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분출되어 오고 있고 기존에 있던 질서들이 많이 좀 해체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거시적인 고민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느끼고만 있고요.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결 경로까지는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좀 구대 동안에 좀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가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한테 그 해답을 찾기보다는 이 지부들이 지부 현장 조합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구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 그 3명의 후보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현장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웠었던 점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현장 조합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전 홍보가 아니었었나라는 좀 판단을 했는데 우리 공공연구노조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선전 홍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역시 여기에 대한 질문은 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노조를 적극적으로 현장 조합원들한테 알려내기 위해서라도 이 선전 홍보 활동을 강화해내는 방법도 하나의 현장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가 하나가 보수 단일화였는데요. 안철수 후보 사퇴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 주 대선에 어쨌든 보수적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예측이 되는데요. 예전 경험을 보면 보수적인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노동부문 계약 혹은 뭐 공공부문 계약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연구노조 이번 시작하면서 어쨌든 보수 정권과 같이 맞물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9대 집행부로는 어떻게 이렇게 보수 정권이 만약에 결과는 할지 모릅니다만 당선된다면 그리고 그런 보수 정권이 공공부문 계약을 이렇게 시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올 수 없겠지만 좀 어쨌든 좀 어떤 생각이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예. 뭐 제가 조금 더. 이 노동법 계약 정확히 김영삼 정부 때 이제 97년인가요? 노동법 계약과 관련해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공공연구노조가 아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시절이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산별노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우리가 현재 노동자대회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아주 극소수만 이렇게 본부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각 지역별로 그 투쟁에 참여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과기노조가 대전역에 보통 한 그 500에서 한 800 단위로 참여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그 이 상층부 노동조합을 끌고 있는 상층부뿐만이 아닌 현장의 조합원들한테까지 그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이 공유됐었고 또 그 부분에 그 현장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줬었던 그 결과가 아니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었던 안타까움이 있고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실패한 싸움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그 진보적인 뭐 보수적인 그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때고 한번 노동법을 개혁시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를 막아냈었던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투쟁을 현장과 같이 그 했었던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보면 그 답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상층부들이, 지도부들이 그 불합리성, 노동법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투쟁을 한다고 해서 막아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함께 그 막아내려는 어떤 그 이 각오 그리고 투쟁이 겸비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이 상대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고 과연 또 그 힘이 약한 노동조합으로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생기고요. 그 노동조합의 이런저런 투쟁도 많이 경험했고 했던 뭐 경험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확실하게 그 해답을 내려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해고나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예, 저도 그 방금 수석 부위원 후보자께서 오랜 경험과 실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일들을 중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때 있었던 뭐 그런 관련된 주로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뭐 좀 생생합니다.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있던 이야기들이 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실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이나 그 이전에 과기노조 시절부터 우리 노동조합이 해왔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결국 어떤 그 산별노조로서 자기 그 역할과 책임이 있고요. 또 그걸 좀 충실히 좀 다해온 측면들, 거기서 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뭐 어쨌거나 그 문재인 정부 혹은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ILO 기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법 개혁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후에 이재명이나 뭐 윤석열 후보 둘 중에 어디가 되더라도 뭐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사회자 말씀대로 안철수 이제 윤석열 두 후보가 이제 그 단일화 결정을 했고 두 분이 지금 뭐 그 내놓고 있는 노동 공약이라는 게 참 심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노동 쪽에는 뭐 그렇게 유리한 측면들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선이 우리 이제 노동조합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일들이 많을 것이라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뭐 저력을 다시 한 번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구제집행부는 서둘러서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좀 해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조직이 좀 탄탄하게 좀 자기 체계와 운영을 좀
형성하고 있어야 그런 바깥으로부터의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련 파업이 2009년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 100여일 넘게 이제 파업을 진행을 했고, 가장 힘 빠지지 않고 그렇게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그 당시 공공연구노조에서 보여준 그 연대와 조직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조합원 1인당 10,000원씩 각출을 해가지고 저희 임금을 조금씩이라도 보전했던 그 기억은 너무나 소중했고 사실은 힘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이후에 물론 더 힘들었고 이 버틴 시간이 더 많지만 버티고 투쟁하고 조직하다 보면 또 그 시절이 또 간다는 것이죠. 그 어렵고 또 하나의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투쟁을 조직하고 우리가 그 투쟁 속에서 그 조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실패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산별노조의 전환점이 됐었던 투쟁이 좀 있습니다.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은 이제 역시 김영삼 정부 때 이야기인데 민영화 통폐합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기관을 이 민간연구소에 팔기도 하고 또 통폐합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족, 대학 교수, 이공계 학생들 전반적으로 나서서 몇 달 동안 굉장히 힘차게 투쟁을 했고요. 그 결과물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총리였었던 홍재영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발표하도록 만들어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 과기노조 시절에도 역시 존재했었던 게 임금 가이드라인이 현재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기 위해서 95년인가 6년인가 그런데 과천청사에 또 우리 조합원들이 한 2,500여 명 모여가지고 투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철폐하지는 못했지만 일정 정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했었던 그 경험이 있고요. 이런 또 그 후에 이 정부 부처의 각종 지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들을 계약을 시켜내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가 주가 돼서 투쟁을 해서 완벽하게 정부의 요구대로 관철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요구가 일정 정도 반영돼서 막아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웠었던 부분이 역시 우리 중앙위원들만의 아니면 집행부들만의 이렇게 역할이 아닌 그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같이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이 효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 3명의 출마자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세 분 다 노동자 활동을 오래 하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고, 지부장도 하시고, 위원장 하신 분도 있고, 수석 부위원장, 경인사 본부장, 많은 역할과 책임이 있으셨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당연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바꾸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우리가 좀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건 우리 노동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지, 좀 이렇게 가볍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하실 분부터 그냥 상관없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분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지부장을 이제 오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부 임원으로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소속 그 기관 투쟁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합이 이제 그 조합 지부죠. 저희 이제 수리과학연구소 지부에 이제 지금 지속을 해 오는데, 조금 저희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 투쟁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노동조합 투쟁이 이제 투쟁이나 사업이 보면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 권익과 뭐 처우 개선 뭐 이런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수석 부위원장 후보 계실 때 이제 처음에 우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할 그 과기노조 이런 시절에는 노동조합 만드는 자체가 이제 민주화 투쟁의 일부이고, 또 그렇게 강한 의식을 가지고 개인도 그런 의식을 함양해야 될 정도로 자기 이제 스스로 바뀌어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조합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사회 운동 과정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좀 덩치가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저희 수리과학연구소 지부처럼 강하게 이제 강한 투쟁들을 했는 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강하게, 물론 이제 그중에 조합원들 중에는 굉장히 또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막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 부분은 그때 수리과학연구소 투쟁하고 지금 노동조합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한정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수리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노동조합 내 다른 지부 뭐 나아가서는 민주노총 내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환경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갈수록 조금 퇴색되고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조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해서 그 지역사회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긍정적인 면에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다음번 뭐 해설 좀 해주시면 수석 부위원장님. 저는 그 노동조합 과거에 이제 그 대의원으로 출발을 해서 뭐 지부장도 하고 우리 노조의 위원장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이제 쌓게 됐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난 지부장을 떠밀려서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그분의 의중이나 이런 걸 알 수는 없지만 뭐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출마를 해서 조합원들의 직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고 선출이 됐다라면 좀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됐으면 그런 핑계나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좀 죽기 살기로 그 지부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뭐 제가 한번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일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위계 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시대가 어쨌든 변화하였고, 어떤 뭐 경험이나 뭐 나이는 당연히 존중되고,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등한 조직이어야 할, 가장 평등한 조직이어야 할 이 노조 내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문화는 사실은 위계 질서 속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민되지 않고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한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활동이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대선 후보들 공약도 주사일제가 나오는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활동들도 조금은 개인적인 삶이 같이 이렇게 공존해 볼 수 있는 삶으로 좀 발전돼 나가도록 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질의는 마쳤고요. 뭐 마지막으로 짧게 뭐 인사하고 싶은 거 짧게 하시고 오늘 토론회는 유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보신 그 조합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다시 유튜브로 제가 올려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못 봤지만 그 근무 시간이라 현장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여기 지부장님들 많이 접속해 있는데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쨌든 뭐 선거가 순조롭게 잘 치루어져서 당선이 된다면 좀 더 내용적으로 좀 알차게 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좀 찾아뵈어서 좀 대단히 좀 죄송스럽고요. 지난주 이번주 2주간의 시간 동안 어쨌든 나름대로 좀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라도 꼭 연락을 드리고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지부라든가 평상시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지부들 중심으로 그것도 지부장님이나 뭐 지부 임원들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선거 자체가 제 인사말에서도 썼습니다만 이 조합원을 좀 중심으로 하고 우리 노조의 좀 중요한 그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로 좀 치러져야 되는 그런 건데 전혀 그런 상황들이 되지 못해서 혹여나 그 집행부 선거운동 하면서 너무 좀 불성실한 모습 혹은 너무 쉽게 선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듣도록 노력은 할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좀 그렇게 좀 봐주시고 저희가 그런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먼저 연락 주시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두 분 혹시 할 수 없으면 같이 해서 제가 이걸로 그냥 오늘 마무리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후보자 세 분께 박수로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